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보증신용장 중에 스탠바이 LC, 스탠바이 크레디트에 대해서 지금까지 학습을 했었습니다. 그럼 보증신용장은 또 어떤 경우에 사용이 되냐면 계약이행보증서에 사용됩니다. 계약이행보증서 같은 경우는 건설공사 같은 거 하겠죠, 그죠? 그래서 건설공사 같은 거 하면은 건설공사를 계약을 해놓고 건설공사를 실행하지 않는다든지 뭐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뭐 원인이 있어 내가 뭐 사정이 있어서 안 되겠습니다. 뭐 이거로 끝난다면은 그 계약은 너무나 불안전해지겠죠. 왜냐하면 계약을 하면 그 계약 순간을 중심으로 해서 또 많은 거래 관계가 그죠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 기초적인 이제 그 건설공사의 예를 든다면 계약이 이행될 것이라는 것을 믿고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양 당사자는 또 나름대로의 어떤 법률 관계를 진행시킬 겁니다. 그런데 한쪽의 당사자가 이거 뭐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런 투로 계약을 갖다가 만약에 이행하지 않으면은 그것은 너무 그 황당하고 불안정한 이제 이런 상황이 되죠. 그래서 그러한 것을 조금이나마 방지하기 위해서 이행보증서를 끊어서 보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갖다가 이행하겠다. 계약을 이행하지 않으면 자기가 거기에 대한 위반되는 만큼의 대가를 치르겠다 하는 것이 바로 이행보증서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런 걸 퍼포먼스 본드다 이렇게 합니다. 퍼포먼스 본드다. 그래서 어떤 계약과 외국과의 계약을 하고 나면 그 퍼포먼스 본드를 끊어서 넣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러면 예를 한번 봅시다. 이러한 계약 이행 보증서는 누가 끊어줍니까? 보통의 경우에 공급자가 끊어주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LC는 상품을 구입할 LC를 오프닝하는 사람은 결국 수입자가 되지만 보증신용장 즉 스탠바이 크레디트를 갖다가 발행하는 쪽은 수출자가 되는 경우가 많겠죠. 그죠? 그러니까 수출자가 내가 당신하고 한 계약에서 수출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만큼의 손해배상을 하겠다는 거죠. 만약에 이제 그거를 갖다가 뭐 그냥 그것을 그냥 뭐 법률적으로 해결한다면 엄청난 시간이 소요되겠죠. 손해배상 한다면 뭐 그걸 갖다가 서로 따지고 이렇게 하면은 시간과 비용이 더 많이 소비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미리 이런 본드를 갖다가 끊어서 디포짓을 함으로써 나중에 손쉽게 상대방이 자신의 손해에 대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게끔 하는 장치를 말하겠죠. 그래서 이행을 해야 될 사람, 즉 공급자도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러한 것들이 자기가 공급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쉽게 그 자신의 어떤 계약 위반으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은 함부로 계약을 깨뜨리는 그런 행위를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러한 경우에 저희가 퍼포먼스 본드를 갖다가 그 이제 끊어놓고 서로 간에 이제 계약 이행을 갖다가 암암리에 강제하는 이제 그런 경우가 되는 거죠. 자,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그래서 계약 이행 보증서도 이제 그럴 때도 스탠바이 크레디트를 스탠바이 LC를 갖다가 LC를 끊어주는 경우가 많고요. LC로 가시고 보정하는 경우가 많고요. 또 어떤 성능을 보정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죠? 성능을 보정하는 것도 뭐 그것도 일종의 퍼포먼스 본드인데요. 이행 보정서라는 뜻도 있지만 어떤 어떤 그 기계의 어떤 퍼포먼스, 그죠? 기계가 계약한 것 같이 잘 돌아가도록, 그죠? 돌아가도록 이제 하는 그러한 것들도 역시 퍼포먼스 본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하자 보증금을 이야기를 하겠죠. 하자 보증금 일종의. 자, 그래서 기계가 잘 안 돌아간다면은 그 본드에서 손해배상을 갖다가 청구하는 자,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계약 이행 보증서라는 것은 국제간의 건설공사 계약 등 대형 거래에서 계약 이행에 대한 보장을 받았는데 계약 조건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 이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기 위해서 보증신용장이 이용됩니다. 사정에 의해 계약이 불이행되었다면 수익자는 보증신용장 조건대로 이때 수익자는 수입자는 또는 발주를 준 사람을 이야기하겠죠. 보증신용장 조건대로 불이행 진술서를 이 사람 불이행했다라는 진술을 작성해서 은행에 제시하고 신용장에서 약정한 대금을 지급한다. 이건 결국은 이제 보통 상품 신용장에서 내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자, 우리가 상품을 위한 신용장을 여는 사람이 물건을 사는 사람 수입업자입니다. 이제 발주자를 이야기하겠죠. 그런데 여기 퍼포먼스 본드는 이행 보증이니까 이러한 공급의 이행을 보증하겠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럼 결국은 수출자가 이 퍼포먼스 본드를 하자 보증이나 이행 보증을 발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겠죠. 그죠? 그래서 수출 계약을 했는데 내가 물건을 만들어서 당신에게 주지 않으면 이러한 대가를 치르겠다라는 이제 그런 약속의 의미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를 가지고요. 기본 계획 불이행이 발생한 경우 보증서 발행 은행이 손해액에 해당하는 일정 금액의 대금 지급을 보장을 하는 거죠. 그죠? 보장한다. 발행은행이 하는 겁니다. 발행은행이 손해액에 해당하는 일정 금액의 대금 지급을 보장하는 그러한 LC가 바로 보증신용장, 스탠바이 크레디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증신용장이 어떻게 how it works 하는지 다이어그램을 한번 봅니다. 예를 들어서 발전소 건설 계약을 맺었습니다. 사우디 정부와 한국이고요. 발주는 사우디 정부가 내렸고 건설은 우리 한국에서 있는 코리아 건설이 담당한다고 예를 들어 놨네요. 자, 그러면 이 코리아 건설은 뭐냐면 자기가 이제 이 건설 계약을 실행할 것에 대한 보증서를 갖다가 사우디아라비아 정부에다가 제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갖다가 개설은행에다가 스탠바이 LC에 대한 보증서를 갖다가 신청을 하는 거죠. 그럼 스탠바이 LC는 바로 이제 또 예를 들어서 사우디에 소재한 어떤 은행을 통해 가지고 매입은행으로 지집을 해 놓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제 글로벌 뱅크에 가다가 글로벌 뱅크에서를 통해서 통지를 하게 하는 거죠. 스탠바이 LC를. 자, 그럼 이때 이제 글로벌 뱅크는 통지를 함과 동시에 매입은행이 됩니다. 매입은행이라는 것은 요 은행에 와서만 그것을 갖다가 내고를 할 수 있다 이런 거죠. 그것을 우리가 매입은행 미안합니다. 매입은행은 이제 글로벌 뱅크에서 사우디 정부에서 나중에 불이행 진술서를 가지고 그 진술서 환음을 가지고 오면은 이것을 매입해주는 은행, 그것을 우리가 매입은행이 하는데 지정을 해놓은 거죠. 그죠? 매입은행을 이제 지정을 해놓은 거죠. 자, 애니뱅크하고는 달리 그냥 지정을 이렇게 해놓은 거죠. 매입은행으로 이제 지정을 해놨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은행에서 이제 글로벌 뱅크에서 이제 통지를 하고 나중에 사우디 정부가 한국 코리아 건설이 계약대로 이행을 불이행할 경우요. 불이행이 있었습니다라는 진술서 플러스 환음을 가지고 가서 내고를 한다 이거죠. 그죠? 그러면 이제 나중에 이 매입은행은 먼저 대금을 지급해주고 개설은행인 퍼스트뱅크에 와서 그 대금을 갖다가 지급을 갖다가 의뢰를 해서 받아가는 거죠. 그죠? 그렇게 되는 형식입니다. 자, 어쨌든 이런 계약 이행 보증서로서, 그죠? 계약을 이행하겠다라는 보증서로서 사용되는 것을 우리가 이거 퍼포먼스 본드랍니다. 퍼포먼스 본드. 이 퍼포먼스 PB라고 해서 이제 퍼포먼스 본드를 이야기하는데요.
그래서 이행보증서다. 그래서 그러한 의미에서 발행하는 LC를 갖다가 우리는 스탠바이 LC다. 스탠바이 LC의 한 종류가 바로 퍼포먼스 본드를 갖다가 발행한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스탠바이 LC를 발행하는데 그 스탠바이 LC의 성격이 뭐냐면 바로 계약 불이행 보증서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퍼포먼스 본드다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그 입찰 보증서 같은 경우죠. 스탠바이 LC가 이제 입찰 보증서 같은 거.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도 뭐 거의 비슷한 거죠. 이행 보증서나 입찰 보증서나 입찰을 할 때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자격을 어떤 뭐 아무나 입찰시켜서는 안 된다는 그런 기준도 또 있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자격을 가진 어느 정도 보증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증명해야지 이 입찰이 만약에 이제 낙찰이 됐을 때 이것을 시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겠다는 것을 증명하는 이제 그러한 서류로서 우리가 스탠바이 크레디트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또한 같은 효과도 있습니다. 이행 보증의 효과도 있겠죠. 그래서 입찰에서 낙찰이 되고 본 계약을 하지 않을 때는 그 입찰 보증금을 손해배상을 위한 금액으로 가져가 버리는 이제 그런 효과를 또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국영기업에서의 대량의 물자 도입이나 건설공사 등 거래 규모가 큰 계약은 대개 국제입찰을 통해서 이루어지죠. 그래서 발주자 측에서는 이를 주는 쪽이죠. 낙찰자가 본 계약을 포기하게 되면 다시 재공고를 해야 하므로 시간, 비용 등이 손상이 발생하게 되는 건 당연하겠죠. 발주자는 입찰자가 공급자나 건설계약자로 선정된 후 실제 본 계약의 체결을 포기하는 경우에 손해방지를 위해 낙찰자로 하여금 한 10% 보통 뭐 이렇게 내외에서 보증금 성격으로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낙찰자가 본 계약을 포기하면 이 보증금을 몰수하여 손해를 만회한다. 그죠? 그래서 보통 공사 규모가 크기 때문에 입찰 보증금도 상당히 큰 액수입니다. 입찰 보증금이 상당히 큰 액수고 또 이러한 정도의 입찰 보증금을 제공할 수 있는 업체가 역으로 이야기하면 공사를 갖다가 공사를 시행할 수 있겠다라는 확신이 있는 거죠. 그래서 입찰 보증금을 제시를 요구를 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까 얘기했다시피 다시 한 번 더 반복이 되는데요. 무신용장 방식에서의 보증시용장이다. 무신용장 방식에서의 그 보증시용장, 즉 무신용장이라는 것은 이제 무담보 보증을 이야기하는 거죠. 결국은 이런 경우는 무담보라는 것은 이제 다큐멘터리가 없는, 즉 서류를 동반하지 않는 그 자체로서 어떤 시용장의 역할을 하는 거죠. 이럴 경우에는 앞전에도 얘기를 했다시피 어떤 아까 조금 전에 한 보증금이라든지 또 뭐 비용이라든지 비용이나 수수료나 같은 얘기니까요. 그 다음에 운임이라든지 이런 것들 어떤 물건을 구입하지 않지만 돈을 보내야 되는 경우죠. 그렇지만 그러한 것들이 이제 이미 행해졌다는 것, 이러한 것들을 서로 이제 증명을 받기 위해서 양자 간의 안전장치를 준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정 형식으로서 하는 것은 대부분 구입자가 아닌 제공자, 즉 공급자가 어떤 자신의 어떤 공급에 대해서 확정을 하는 이제 그런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스탠바이 LC는 스탠바이 크레딧은 대부분의 경우에 수입자가 아닌 수출자가 어떤
그 퍼포먼스를 갖다가 이행을 보증한다는 의미에서 발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점을 조금 물론 수출자가 다 보증하는 건 아니죠. 성격에 따라서는 수입자가 부가적으로 또 보증해 가는 것을 열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대부분 이제 그 수입자, 수출자 말합니다. 공급자가 어떤 이행을 갖다가 약속하는 그러한 이제 의미에서 발행하는 경우가 많다고 그렇게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제 신용장이 어떤 종류고 뭐 이러한 것들 뭐 분류라든지 성격이라든지 이러한 그 어떤 이론적인 것에 대해서 쭉 훑어봤습니다. 이제 지금부터는 실제 신용장, 물론 지금까지 강의를 하면서 신용장이 실제적으로 어떻게 행해지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도 같이 융합해서 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가 보통의 실무적인 경험을 토대로 해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지금은 이제 7장에서는 좀 더 지금까지 배운 것들이 실제 어떻게 행해질 때 이러한 용어들이 사용되었던가 하는 것을 한 번 더 리뷰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계속 중복이 될 겁니다. 앞에 나왔던 이제 그러한 용어들이 중복이 되는데요. 그렇지만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반복함으로써 각인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각인함으로써 여러분들이 나중에 실질적으로 이것이 실무에 어떻게 이용되는가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자신 있게 무역 업무를 진행해 나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 번 더 지금까지 배운 용어들을 실무와 연결해서 한 번 더 리뷰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신용장 거래의 실무다라는 파트입니다. 자,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반복됩니다. 그래서 반복되지만 여러분들이 한 번 더 복습한다는 의미에서 여러분 잘 리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신용장 그 개설과 통지죠. 자, 그러면 신용장 개설 신청은 수입자가 먼저 그죠? 일단 이제 계약 거래가 성립이 될 수 있겠죠. 그 앞에는 여러 가지 그 과정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서큘러 레터를 보내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또 리플라이를 받고 그 다음 오프를 또 내고 또 오프에 대한 카운터 오프를 내고 이제 카운터 오프에 대해서 이제 어그리가 되면은 이제 펌 오프를 내죠. 펌 오프를 내고 펌 오프가 되고 나면 이제 컨트랙을 만들겠죠. 이제 컨트랙을 만들어서 컨트랙의 내용에 어떻게 할 것인가. 자, 그런데 여기 한 가지 우리가 주의할 게 있습니다. 우리가 계약서를 작성했다 하지만 계약서에 TT를 해라 했어요. 또는 뭐 계약서에 다른 방법을 썼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신용장을 이용하지 않는 방법도 있었죠. 그런 방법을 썼는데 근데 수입자가 신용장을 개설했다고 합시다. 신용장을 개설하면 그럼 이 신용장은 계약서 내용하고 맞지 않으니까 이것은 당연히 신용장의 효력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지만 사실 신용장은 독립성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계약서가 어떻든 간에 신용장에 개설된 그 내용은 모두 다 유효한 것입니다. 그죠? 모두 다 유효한 것. 그것을 이제 받고 안 받고는 수출자가 결정하는 거죠. 근데 유효하다는 이야기는 일단 받았다는 전제를 하고 있는 거거든. 그래서 신용장을 계약서의 내용에는 신용장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했는데 신용장을 서로 확인해 보지도 않고 그냥 신용장을 갖다가 받아버렸다. 인정해버렸다. 그리고 진행해버렸다. 그렇다면은 신용장은 계약서의 내용하고는 전혀 별개로 그 신용장에 있는 내용대로
유효성을 가집니다. 독립적으로 유효하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계약과는 별개다. 뭐 계약이 깨졌든 뭐 어떻게 됐든 그거는 시용장의 영향은 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역으로 이야기한다면 상대가 중간에 계약을 바꿀 염려가 있다라고 생각되는 시용장 거래를 요구하는 게 더 안정적이겠죠. 그쵸? 왜냐하면 시용장 한 번 연 이상 그 시용장의 내용과 효력은 변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독립성의 원칙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이해를 하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그 점도 우리가 쌍방이 더 주의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계약을 체결할 때 대금을 시용장 방식으로 결제할 것을 약정한 경우에는 자, 그 약정 안 해도 계약을 체결할 때 그걸 안 해도 시용장을 열다면은 시용장의 어떤 내용과 효력은 유효하다. 또 계약과는 별개다. 계약에 뭐 어떤 방법을 취했든 간에 자, 그래서 약정한 경우에는 수입자는 먼저 거래은행에 수출업자 앞으로 시용장을 개설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즉 자기가 거래하는 은행에 가서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뭐 미국에 있는 누구라 계약을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잘 모르고 또 그 다음에 납기라든지 이런 거를 지켜야 됩니다. 즉 잘 알더라도요. 시용장을 쓰는 경우에는 시용장은 엄격성의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 시용장 유효기간 안에 모든 시용장의 과정이 implementation 돼야 됩니다. 실행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최종 성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내고일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죠? 내고일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시용장에서 관례에서 관습적으로 요구되는 내고 기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안에 시용장이 모두 끝나지 않으면 시용장의 효력은 상실된다. 그러면 시용장의 효력이 상실된다는 이야기는 결국은 수출업자가 선적을 하고도 돈을 받지 못하게 되는 상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수입업자의 입장에서는 시용장으로 페이먼트를 한다면은 자기가 필요한 서류나 모든 물건들을 엄격하게 정해진 시간 내에 받아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왜냐하면 그 시간 내에 모든 서류와 선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수출업자는 그 시용장 이득을 볼 수가 없게 되고요. 결국은 나중에 손해배상의 문제까지 발생하는 그러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수출업자는 시간에 맞추어서 시용장에 있는 모든 내용을 실천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러한 장점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수입업자는 수출업자에게 그 수출업자가 필요한 수출업자 앞으로 시용장을 엽니다. 자, 조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누구와 거래를 해서 돈을 이제 대금을 지급해야 되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내지는 우리가 엄격하게 이 물건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시용장을 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면 수입업자, 즉 구입하는 사람이죠. 이 컨사인이라고도 하고, 이 컨사인이가 바이어가 거래하는 은행에 갑니다. 보통 자국에 있는 자기 주거래 은행에 가는 게 일반적입니다. 나중에 여러 가지 이제 다큐멘터리한 문제들을 하기 위해서는 증명이 필요하고 등록이 필요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자기 주거래 은행은 이런 것들을 미리 다 등록해 놨기 때문에 뭐 할 때마다 매번 등록하는 이러한 번거로움으로 인한 시간과 비용을 소비하지 않는 장점이 있죠. 가서 이제 하면은 가서 요청을 해주면 이제 외국환 거래 약정을 합니다. 그죠? 수입업자는 시용장 개설에 앞서 시용장 거래에 따른 약정을 개설을 체결합니다. 그죠? 여러 가지 이제 조건이 있겠죠. 약정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시용장 개설 신청서를 작성을 합니다. 애플리케이션 폼을 주죠. 자, 그 이제 신청서 안에 수입자가 수출자에게 요구하는 서류라든지 이러한 여러 가지 이제 조건들을 기입을 하죠. 이 조건들이 결국은 하나의 별개의 어떤 컨트랙트와 세퍼레이트된 계약서와 별개의 하나의 또 다른 계약이 되는 거죠. 그래서 독립성의 원칙이다. 그래서 여기에서
요구되는 서류를 계약서에는 이런 서류 요구하지 않기로 했는데 왜 이걸 여기 썼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계약서하고 틀리기 때문에 이 수용장은 유효하지 않습니다. 라고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분명히 막 이야기했습니다. 신용장과 계약서는 별개의 것이다. 그래서 신용장의 애플리케이션 폼에 요구되는 이러한 요구사항은 엄격성의 영역이 있습니다. 그것이 지켜지지 않으면 수출업자는 나중에 물건을 선적하고 선적 서류를 갖다가 수입자가 요구하는 서류를 갖추어서 은행에 가서 내고를 해야 되는데 이때 요구하는 서류는 모두 신용장에 기입되어 있습니다. 신용장의 requirement document나 optional condition에 다 기입되어 있는 그런 조건들이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 신용장 개설 신청서 애플리케이션 폼을 작성하죠. 그래서 이 신용장 개설 신청서는 매 거래시마다 신용장 개설 신청서를 제출하여 revolving credit 같은 경우 그런 경우에 또 같은 품목을 계속적으로 주기적으로 할 때는 또 얘기가 좀 틀리지만 원칙적으로는 매 거래시마다 신용장 거래 신청서를 제출하여 신용장 개설을 의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신용장 개설서를 작성하죠. 신용장 개설 작성에 대해서도 뒤에 우리가 한번 보게 되니까 너무 긴장하지 말고 이 부분 그냥 차근차근 한번 짚어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신용장 개설 신청서를 작성을 하는데요. 근데 우리는 이제 인터넷 뱅킹을 통한 신용장 개설서도 이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수입업자들은 은행이 제공한 인터넷 뱅킹을 이용하여 수입 신용장을 개설하거나 조건을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인터넷 이거 옛날에는 이렇게 못했습니다. 인터넷 뱅킹을 이용하면 수입 업무가 거의 경감이 안 가도 되죠. 여러분들 실질적으로 정말 편안하게 됐습니다. 그죠?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EDI라고 하는데요. 이제 전자적 프로세스를 이야기하는데요. 근데 이 신용장은 우리가 전자적인 거하고 다큐멘터리 종이 페이퍼하고 이게 두 개가 컨바인드 됐습니다. 이게 100% 전자도 아니고 100% 다큐멘터리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특징이 있는데 그래서 옛날에는 가가지고 자필로 애플리케이션 해야 됐습니다. 그러다면 이제 사장님이 가거나 부서에서 가거나 뭐 가면은 거의 뭐 시간을 많이 잡아먹죠. 왜냐면 거기 가면은 또 우리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거기 가면 또 다른 회사도 있고 또 회사들이 밀집되어 있는 이런 은행들에는 이 웨이팅 코스트가 굉장히 깁니다. 그죠? 대기 비용이죠. 일종의 가서 종업원들이 그걸 처리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시간 동안 다른 것을 했다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기회들, 그죠? 그걸 우리가 이제 waiting cost 하죠. 그건 이제 waiting opportunity라고 하는데요. 경제학적으로. 어쨌든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것을 줄일 수 있죠. 가서 기다리지 않아도 되고요. 바로 인터넷으로 동시에 신청하면은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신청해도 데이터베이스에 스토리지 돼서 그 다음에 이제 그걸 가지고 뭐 은행이 처리하면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수작업에 따른 오류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수작업에서 잘못되면 이제 큰 문제가 생기는데 물론 인터넷으로 한다고 해도 수작업이 뭐 어차피 타이프로 치는 거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제 만약에 자기가 일정 기간 내에 그거를 자칫 체크해 볼 수가 있고요. 사실 우리가 창구에서 하면은 뒤에 사람들도 막 이렇게 앉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하기가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자, 한번 자세히 봅시다 하면 은행 직원도 조금 이제 짜증스러워 하고요. 뒤에 있는 사람들도 뭐 옛날 같은 경우 막 과음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좀 빨리 합시다 막 이렇게 하고 지금 바빠 죽겠는데 해서 와서 뭐 작성하고 있는데 와서 왔다 갔다 하면서 분위기를 굉장히 초조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도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적어도 OECD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세계 글로벌 GDP에서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뭐 못해도 한 11위 안에 드는 나라입니다. 전체적으로 한 200개의 나라가 있다고 가정했을 때 그러면은 최상위권 아닙니까? 12면 5%인데 그죠? 5%의 성적을 가지는 학생들이 그러한 좀 뭡니까? 좀 이렇게 절제되지 못한 행동을 보내면은 그것도 좀 그렇잖아요. 외국인들이 요즘 많이 다 보고 있으니까요. 외국인들도 이제 외국관 업무를 하고 와서 보면은 우리가 이제 조금 선진국이라 여기는 이제 미국이나 뭐 이런 나라들, 유럽에 있는 나라들을 가서 이렇게 뱅킹을 하면 보면은 뭐 물론 이제 거기 또 보면 옛날부터 수십 년 전부터 프라이빗 해가지고 들어갑니다. 그 사람들은 우리처럼 창구로 이렇게 돼 있지 않잖아요. 창구에서 이렇게 앉아갖고 오세요 하면 뒤에 사람이 앞에 사람 뭐 하는지 다 보고 있고 개인정보 다 노출되면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 텔러의 방이 따로 다 있어요. 그러면 이따가 앞에서 이제 리셉셔니스트가 딱 이렇게 하고 있다가 그 텔러의 방으로 하잖아요. 그러면 독립적인 방들이 이렇게 다 인디비주얼하게 다 있어요. 무슨 사무실의 어떤 자기들 방처럼 상담소처럼 그렇게 돼 있죠. 그러면 이제 거기 가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한 몇십 년 전만 해도 캐나다나 미국 같은 데는 가면은 이게 우리가 뭐 비밀번호도 우리는 비밀번호 뭐죠? 이라 뒤에 사람들 다 앉아 있는데 그럼 비밀번호 뭡니까? 뭐라고요? 뭐 이런 식으로 해가 다 듣도록 하죠. 근데 이제 그러다가 요즘엔 손 누르죠. 여러분들은 그걸 지금 이제 공부하는 학생 여러분들 그걸 이해 못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은행 갈 때는 이제 이 누르는 거로 다 바뀌어졌어요. 비밀번호. 근데 옛날에는 그런 거 없었습니다. 사장님 비밀번호 뭡니까? 예? 뭐라고 해? 이런 식으로. 그렇게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비밀번호 그냥 큰 소리 이야기해야 됩니다. 또 안 들린다고 그래요. 그럼 뒤에 사람 비밀번호 다 듣고 있죠. 참 황당한 시절이 많았지만 그게 당연시 됐습니다. 그 당시에는 당연시 됐습니다. 그러니까 관념이 없는 거죠. 그냥 관념이. 그리고는 또 밖에 나오면 뭐 개인정보 조심하라고 그런 말들이 또 어디 써붙여져 있고요. 그리고 또 뭐 TV나 이런 데는 뭐 비밀번호 도용 주의 뭐 이래 하고 하다가 그래서 그런 것들이 뭔가 사회적으로 엇박자가 맞지 않아요. 전체적으로 어떤 조화를 하모나이징이 돼야 되는데 이게 어떤 하모나이징 없이 굉장히 이제 그 개별적인 뭐 따로 노는 거죠. 국가의 정책이 따로 놀고 개별 기업이나 어떤 단체의 어떤 파르시가 틀리고 뭐 이런 그게 조금 당시에 이제 외국을 조금 돌아다니던 사람들 입장에서 봤으면 좀 한심했죠. 이게 좀 야 이런 이제 좀 한숨이 나왔죠.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도 보면 일종의 지금도 공간적인 것 때문에 그래는 안 하는 것 같은데 뭐 칸막이는 하긴 해요. 그렇지만 아직도 우리가 보통의 우리나라 은행에 가면은 어떤 인디비주얼 룸이 있는 게 아니죠. 텔러들의 그냥 앉아가지고 하고 뒤에서 여전히 기다리고 뭐 뒤에서 마음만 먹으면 저 사람이 뭘 하는지 내용을 다 알 수 있어요. 자 어쨌든 뭐 그런 분위기 때문에 조금 옆으로 샜는데 거기서 뭐 꼼꼼하게 봅시다 이런 말을 또 못해요. 그런데 인터넷으로 이제 이거를 애플리케이션 하고 또는 뭐 어멘드 할 수 있다니까 리비전이나 어멘드 할 수 있다니까 정말 좋아진 세상이죠. 바람직하고요. 그 다음 앞으로 더 나가면은 이제 인공지능에 의해 가지고 머신러닝에 의해 가지고 한번 우리가 어떤 하고 고객들을 등록을 해 놓으면은 뭐 그것만 딱 쳐도 쫙 나올 겁니다. 요즘 뭐 그런 거 있죠. 키워드 검색 같은 것도 키워드 하나만 딱 뜨면 유사 자기가 앞전에 검색했던 것이 딱 나오듯이 그거 다 인공지능이거든요. 일종의 마찬가지로 이제 은행 그 인터넷 애플리케이션도 같은 방법으로 같이 보냈던 회사의 첫 글자를 치면 그러면 실수가 적어지겠죠. 앞에 한번 체크를 해서 단디 보냈다면 그런 부분들이 있겠죠. 자, 그래서 경감되고 수작업에 따른 오류를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이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드린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그래서 인터넷 뱅킹을 이용하면 수입 업무가 경감되고 수작업에 따른 오류를 방지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인터넷 뱅킹으로 일단은 애플리케이션 하면 되고요. 애플리케이션 하면은 하는 것에 대한 그 폼과 어떤 것을 기입해야 하냐는 부분은 이제 뒤에 다시 한번 정리해서 얘기를 합니다. 지금은 이제 일단 프로세스를 한번 나가 보겠습니다. 자, 신용장을 개설한다는 것은 여러분들 앞에서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죠. 어떤 이야기입니까? 그래, 수출업자와 수입업자 사이에서 서로 간에 신용이 없습니다. 수출업자와 수입업자는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나 아니면 아직 신용장을 이용한다는 것은 서로 간에 신용을 확실하지 못하겠다는 이야기겠죠. 이러한 경우에 은행이 이제 들어서 은행의 신용을 쌍방향에 제공해 주는 겁니다. 수출업자에게는 너 수입업자 못 믿겠지? 나를 믿어. 내가 저 사람이 물건을 실는 걸 확인한 다음에 너희 돈을 지급해 주겠어.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나한테 맡겨. 자, 그 다음에 수출업자에게는 수출업자야. 너 수입업자 못 믿지? 나한테 맡겨. 내가 그걸 갖다가 신용을 내가 제공해 주겠어. 내가 돈을 확실히 너한테 주겠어.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수출업자, 수입업자 쌍방간에 대해서 신용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신용장입니다. 그리고 이 신용장은 은행 간의 네트워크에 의한 약속이고 은행 간의 어떤 은행 안에서 자기들이 만든 상품입니다. 일종의. 거기는 이제 수수료도 있고 이자도 받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비용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결국은 신용장은 뭐냐면 대출이죠. 대출. 어떤 대출입니까? 수입업자에게 우선 자기 신용장 수입업자에게 그래 내가 우선 저 사람이 서류만 확실히 실으면 물건만 확실히 싣고 서류만 챙겨오면 확실히 네가 원하는 서류만 챙겨오면 내가 돈을 먼저 주겠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러니까 그 돈을 주는 거는 뭡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수입업자를 대신해서 먼저 주면 물론 우리가 이제 지급신용장이나 이런 것들은 미리 받아가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도 있지만 보통 매입신용장은 먼저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먼저 준다는 것은 수입업자가 어떻게 하는 거죠? 자기가 대출을 갖다가 내서 먼저 주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대출을 은행으로부터 돈을 일단 빌려서 주는 게 마찬가지니까 우리가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는 어떻게 합니까?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는 은행이 돈을 이 사람이 갚지 않으면 안 되니까 담보를 제공하겠죠. 신용장도 대출이기 때문에 일종의 대출이기 때문에 똑같이 담보를 제공해야 됩니다. 그 담보는 대부분 돈으로 제공해야 됩니다. 왜? 어차피 네가 줄 돈을 내가 확인해보고 먼저 주는 거거든요. 내가 먼저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걸 회수할 때도 돈으로 그대로 돈을 먼저 주고 그 다음에 돈으로 그대로 뭐 그런 거죠. 야 친구야 내가 어디 이제 누가 결혼을 한다고 합시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친구야 내가 못 가니까 네가 먼저 돈 좀 내 대신 돈 주고 내가 돈으로 바로 붙여줄게 이거죠. 그게 바로 신용장 아닙니까? 일종의. 그러니까 내가 그거 가서 확인 못하니까 네가 확인하고 먼저 돈 주고 돈 줘라 문제 없으면 그럼 내가 돈 붙여주겠다. 자 근데 돈 붙여주겠다는 친구 사이인데 은행은 돈 붙여주겠다는 걸 믿지 않죠. 그러니까 뭡니까? 그럼 돈을 미리 어떻게 내가 나중에 내가 먼저 돈 주고 나서 문제 없을 때 돈 주고 그 다음에 바로 내가 내 준 돈을 갖다가 바로 너한테서 내가 가져갈 수 있도록 돈을 갖다가 일단 내 돈은 아니지만 네가 돈을 왜? 내가 지금 아직 준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죠? 내 돈은 아니지만 네가 먼저 돈을 우리 은행 계좌에다가 넣어놔라. 그리고 그 돈은 이 계약이 끝날 때까지 내가 이거 확인하고 주는 거 끝날 때까지 찾아가서는 안 된다. 그죠? 그렇게 되는 건 이제 유치권을 행사하는 거죠. 자, 이제 그러한 부분들이 우리가 소위 이야기하는 담보입니다. 그래서 왜 담보가 필요하느냐? 신용자를 개설해. 그래서 은행이 수입자를 대신해서 먼저 돈을 준다 이거죠. 매입신용장에서는 먼저 돈을 주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돈을 회수할 방법을 우리 은행은 마련해내야 되고요. 그 회수할 방법이 먼저 준다는 것은 어떤 형식이냐면은 그 수입자 앞으로 대부를 발생시켜서 그죠? 뭐냐면 어떤
돈을 빌려줘서 그 다음에 그것으로서 먼저 주는 이런 형식입니다. 그러니까 수입자가 나중에 이제 이 돈을 주고 모든 신용장 거래에서 수입자가 나중에 최종적으로 서류를 인수하고 환음을 갖다가 매입할 때 그때 이제 돈이 이제 이쪽으로 넘어오거든요. 그때까지는 은행이 먼저 돈을 준 게 되기 때문에 이제 그때까지 신용장을 열어서 수입업자가 최종적으로 서류를 인수할 때까지의 기간에는 대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이자가 그 금액에 대한 이자도 발생하고 수수료도 발생하죠. 그러니까 이것이 은행의 베네핏입니다. 은행이 가지는 이득이죠. 신용장을 열었을 때. 상방에게 신용을 제공해주고 그 다음에 그에 대한 이득은 이자와 그 다음에 수수료를 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이 신용장 거래에서의 하나의 프로그레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담보와 수수료란 말이 이제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